태국 총리의 친중 정책 때문에 태국 경제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의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속 당일에 태국 부총리의 충격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클레어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베넷 교수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국제무역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이에요. 한때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근무하셨던 실무 경험도 있으시죠. 이론만 아는 교수님이 아니라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분이라 강의가 항상 생생했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교수님은 정확히 오전 10시에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 국제무역 뉴스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제 손가락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대기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실시간 필기가 필요했어요. 그만큼 모든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4월 중순에 예정되었던 태국, 미국 협상단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태국 측이 출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강의실 안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학생들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대표단은 미국의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태국 정부는 돌연 협상을 연기했고 내각 휴가 양식이 재제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타임라인을 보여주셨어요. 4월 초부터 지난주까지의 사건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회의실을 예약했고 통역사도 준비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국 측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외교적 언어는 항상 그 이면의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태국 대표단장이었던 피차이 추나와치라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세부 사항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콕의 정보통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준비된 협상을 태국이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협상이라면 단순한 일정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의 표정으로 보아 그보다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중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화면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태국, 미국, 중국을 연결하는 삼각형 도표가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클레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강의가 마치 스릴러 영화의 도입부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국제무역이 단순한 숫자와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국가 간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성이 누군지 아시나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태국의 총리인 패통탄 친나와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성씨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죠. 이분은 탁신 친나왓,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재임 중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필기하며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 탁신 친나왓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탁신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후 해외로 망명했다가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총리가 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제 옆자리의 마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세습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중국과 태국 간의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탁신이 재임 중 시작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현재 태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태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특히 인프라, 철도, 기술 협력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하에서 태국은 중요한 협력국이 되었습니다. 방콕과 쿤밍을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협력, 5G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죠.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태국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베넷 교수님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기울어진 태국의 태도를 의식해 태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 섬유, 식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상승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미국은 중국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도 간접 제재를 받는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친구의 친구는 적이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국제무역이 단순한 상품 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과 갈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그렇다면 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도 피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태국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쪽에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연결된 중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베넷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타임라인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협상단 실종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어난 태국, 미국 협상 무산 사건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타임라인의 시작점을 가리키셨어요. 4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태국과의 무역 협상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제는 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과 투자 규제 완화였죠. 4월 8일, 태국 재무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피차이 추나와치라가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협상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미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선언했죠. 스크린에는 피차이 부총리의 기자회견 사진이 띄워졌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는 회견에서 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세 문제에 대한 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리고 4월 15일 태국 외교부는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12명의 대표단이 16일 오후 방콕을 출발해 17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단이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태국 언론들은 대표단의 출국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4월 17일 오전, 워싱턴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태국 대표단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즉시 방콕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태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죠. 4월 18일, 태국 외교부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상이 연기되었으며 새로운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는 애매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더 이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태국 내각 사무처에서 피차이 부총리와 대표단 전원의 공무휴가 양식이 새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래는 공무 출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공무휴가로 변경된 것이죠. 강의실에서는 웃음 섞인 놀라움의 반응이 나왔어요. 저도 픽 웃음이 나왔지만 이것이 외교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19일, 패통탄 총리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이 상황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협상에서 수정해야 할 세부 사항이 남아있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세부 사항인지, 왜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의 성명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태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외교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것을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넷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시고 교실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건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태국은 이미 준비된 협상을 갑자기 취소했을까요? 강의실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부 정치적 이유, 미국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했다, 중국의 압력이 있었다 등 다양한 추측들이 오갔어요.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취소는 아마도 중국에게 우리가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시간을 벌어 더 좋은 협상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일 수 있어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클레어. 국제관계에서는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강의 주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셨어요. 자, 이제 태국 국내 상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국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거리에서 열린 시위 장면과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태국 국내에서는 중국 중심 외교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은 어떤 대안을 원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태국, 한국 경제 협력 역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 국민들이 과거 한국과의 협력 시절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즉 IMF 위기 이후의 한국과의 관계를 말이죠. 교수님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는 모습, 한국 기술자들이 태국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장면, 양국 정상이 악수하는 이미지 등이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스스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태국과의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산업 프로젝트, 기술 이전,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죠. 특히 한국의 전자, 자동차 IT 기업들이 태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류는 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협력 모델이었죠. 교수님은 다음 차트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세요. 현재 태국의 외교 정책 방향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7%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외교 노선이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높은 비율은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태국이 본받아야 할 외교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60%가 한국식 개방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10%만이 중국식 모델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기타 또는 모름으로 응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물을 마시셨어요. 여러분은 왜 태국 국민들이 한국식 모델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실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모델로 보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그런 독립적인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를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죠. 태국 사람들은 이런 모델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우리는 한국처럼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제3의 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론이 형성된 데는 현실적인 경제적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감소,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태국 경제의 35%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15%가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국제무역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이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의 현 상황에서 핵심 인물 한 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피차이 추나와치라 부총리입니다. 스크린에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중년 남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피차이 부총리의 공식 사진이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세부 사항을 수정하고 세계 경제 변화를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피차이의 경력이 정리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재무부 장관, 상무부 차관, 중앙은행 이사 등 화려한 경력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피차이는 경제 전문가로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약속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 통화 위안화에 개입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위안화 개입이 왜 중요한 이슈인가요?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를 적극 활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중국의 통화 전략에 동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국은 미국에게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깝지만 중국의 모든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태국 내부에서는 피차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차이도 결국 탁신 친나와 세력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피차이는
2000년대 초반 탁신 정부에서 경제자문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탁신이 실각한 후에도 친나와 가문과 연결된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죠. 그런데 며칠 전 태국 언론들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피차이가 단순히 탁신과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부터 탁신 친나와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피차이의 이중행보, 독립적 협상가인가, 탁신의 대리인인가? 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지도부 모두가 탁신 친나왓의 사람들이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중앙은행 총재 프라삭 출라리쿠는 지금처럼 친중 노선을 고수하면 미국은 태국에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발언도 이어졌어요. 시암상업은행의 수비냐 라오 하발리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태국 경제는 수출 감소, 통화 약세, 외국인 투자 급감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태국의 경제 지표들을 차트로 보여주셨어요. 이미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고 바트와 가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과 농업 종사자들이 경제 위기를 체감하기 시작했죠. 태국 협상단의 미국 방문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 태국, 중국 삼각 외교의 진로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수백만 태국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죠. 베넷 교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국제 정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작은 나라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억,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태국은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의 신뢰를 잃고 미국에 붙으면 중국의 반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겠습니까? 교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어떤 학생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저도 생각을 정리하며 수첩에 한 줄 적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한번 기울어진 외교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부 전체가 하나의 세력이라면 말이죠. 정권 교체가 없는 한 태국은 계속 중국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만약 당신이 태국 국민이라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수첩에 적었습니다. 외교는 지도자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국제관계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였죠.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도 국제무역과 외교의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모든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태국 부총리마저 탁신의 측근이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친중 정책은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과거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건다고 항의를 하고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사과를 하라며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기상청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기질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태국 기상청에 입사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네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특히 심각한데 올해는 그 수준이 최악이었죠. 제가 일하는 방콕 사무실 창 밖을 보면 고층 빌딩들이 뿌연 스모그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리죠.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연구팀에서 분석한 바로는 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부 지역의 농업 관행이에요. 농부들이 수확 후 남은 농작물을 소각하는 벌목 후 소각 방식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건기에는 이런 불씨가 쉽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도 해요. 방콕 같은 대도시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고 특히 노후된 디젤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 매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최근에는 기후 조건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건기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측정 결과를 보면 특히 충격적이에요.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학교들은 휴교 조치를 내리고 회사들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초에는 방콕의 352개 학교가 동시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연에는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러 항공기들이 시정거리 확보가 불가능해 착륙을 포기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했죠. 저는 그날 기상청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활주로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싱가포르에서 오는 항공기였는데 3번이나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회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승객들 중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이후로 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항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콩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기가 방콕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다행히 조종사의 빠른 판단으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했지만 승객 327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사탕수수 농가에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공강우를 통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맑은 하늘 전략 2024-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협력도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태국의 미세먼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WHO가 발표한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이 가장 위험한 수준이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로 분류됐고 우리 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각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나라가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이뤄냈더라고요. WHO는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기질이 개선되어 왔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우리 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과 대조적이었죠. 제가 특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촘촘히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5년 전 한국 기상청 연수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용산 본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예측의 정확도예요. 중국 산둥성이나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정확히 언제, 어느 경로로 한국에 도착할지까지 계산해내더라고요. 심지어 고도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3D로 보여주는 기술까지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와하는 탄성만 나왔죠. 한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12월부터 3월까지 마치 전시 상황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5등급 경유차는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대형 사업장 900여 곳의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이부제로 운영하는 등 철저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스스로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고 가정에서도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 쓰더라고요. 정부의 정책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년 전 한국이 우리 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방콕과 치앙마이에 설치된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소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이었어요. 센서 하나가 무려 38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장비였죠. 작년 1월의 치앙마이 사태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AI 예보 시스템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고 우리는 즉시 주민 대피 계획을 실행했죠. 당시 PM2.5 수치가 무려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측이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다른 시스템이었다면 몇천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뻔했죠. 한국은 클린로드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도로 물청소 시스템도 전수해졌어요.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노즐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시스템이었죠. 방콕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했더니 미세먼지가 무려 40%나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방콕 클린 에어 위크 행사는 정말 대성공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법을 알려주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엄청났어요. 특히 창문 필터 설치법이나
공기청정기 관리법 같은 실용적인 팁들이 인기가 많았죠. 누군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해낸 나라예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정한 친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국인 전문가들을 향한 위협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SNS상의 악성 댓글이었는데 점점 심각해져서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미세먼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전문가 3분이 퇴근길에 폭행을 당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한국 대사관에서 체류 한국인들에게 긴급 귀국 권고를 내렸어요. 결국 우리 기상청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분들이 저에게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건네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린 씨, 우리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분들이 떠난 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진 거죠. 치앙마이의 미세먼지 측정소 10곳 중 4곳은 이미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고 방콕의 클린로드 시스템도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해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공기청정기였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죠. 저희 기상청 사무실에도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공기질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태국의 주요 병원들도 한국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었죠. 방콕의 대형 병원들은 병실마다 LG 퓨리케어를 설치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호텔업계에서도 한국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되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고를 때 한국산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거든요. 실제로 제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도 LG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뒀는데 투숙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실마다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었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공기청정기 설치 후에는 학생들의 결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 코너가 항상 북적였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성능과 신뢰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 미니는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죠. 기억나는 건 작년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의 일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품절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셨죠.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컸던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한국 공기청정기 상황이에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 몇 곳만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 센터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태국 세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필터 같은 소모품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방콕 시내 최대 전자상가에서 LG 공기청정기 필터를 찾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죠. 심지어는 중고시장에서 5년 된 한국 공기청정기가 신제품 가격의 2배로 거래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던 LG 공기청정기를 도난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방콕 최대 종합병원에서 중국산 제품 100대를 테스트해봤는데 미세먼지 제거율이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대요. 게다가 소음은 3배나 더 크고 전기료도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 대형 병원들은 남아있는 한국 제품을 중환자실에만 겨우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광업계의 타격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콕 시내 5성급 호텔에서는 일본 관광객 단체 예약이 전면 취소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객실에 설치된 LG 공기청정기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죠. 일본 여행사 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방콕에서 한국산 공기청정기는 필수라며 다른 대체 제품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호텔들도 줄줄이 예약 취소 사태를 겪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연쇄 반응이에요. 관광객이 줄어들자 호텔 근처의 쇼핑몰, 레스토랑, 마사지샵까지 매출이 급감했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투어 회사도 이번 달에만 20건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방콕 호텔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공기청정기 하나 때문에 태국 관광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이제 막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던 관광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없어진 지금에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지난주부터 방콕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관광업 살리기 등의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여들고 있죠. 어제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해요. 시위대 중에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방콕 최대 규모 마사지숍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에는 하루 평균 20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명도 안 돼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방콕을 피해간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부티크 호텔 운영자의 인터뷰는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일본 관광객들은 이제 아예 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객실에 한국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예약을 안 한다고 해요. 직원 30명 중 10명을 이미 내보냈어요. 시안 파라곤 의류매장 점장도 하소연을 했죠.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쇼핑몰도 텅텅 비었어요. 지난달에만 우리 매장 매출이 70% 급감했죠. 이런 상황이면 문 닫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방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의 몰락이에요. 한때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어요. 거리 곳곳에 임대 팻말이 걸려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하죠. 태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관광체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관광객 목표치를 40%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흔들리면서 태국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어 가이드는 암울한 현실을 말했죠. 작년 이맘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만 하루 세팀을 진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팀도 받기 힘들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태국을 피한대요. 패통탄 친나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중국산 공기청정기를 대량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호텔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했죠. 중국 제품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5성급 호텔 총지배인은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호텔 리뷰를 보면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안심하고 묵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중국산으로 대체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는 시위대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한국 기업 재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관광업계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사과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요. 태국 상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했으면 해요. 우리 호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제발 한국 기업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기상청으로 출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연구하고 측정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더 이상 그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이 멈춘 후로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 갑자기 미세먼지 수치가 급상승했는데 예전처럼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죠. 한국에 AI 예측 시스템이 있었다면 최소 하루 전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미세먼지에 노출됐어요.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치앙마이 공항에서 12편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했어요.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죠.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태국 취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대요. 관광객들도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는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냐며 예약을 취소하고 있죠.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병실마다 있던 한국산 공기청정기 덕분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의료진들은 마치 코로나19 시기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태국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어요. 위험한 여행지, 항공기도 착륙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관광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거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거리에는 매일같이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요. 한국과 화해하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어제는 한 노인분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린,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 기상청에서 연수받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 한국의 전문가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공유할수록 커진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너무 쉽게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태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뿌옇고 답답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 다시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방콕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태국 기상청의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이 보여요. 우리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기술의 공유와 협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겪는 사건들을 통해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게 모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 사라지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